드시면서 회의를 해도 괜찮으니까요. 천천히 드십시오. 드시는 분들은. 이병희장이 바깥에 안으로 좀 입장 좀. 네, 다 들어오셨나요? 안 들어오신 분 대답이 없는 거 보니 다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토론을 하기 전에요. 우리 연구소가 지금 이제 만들어졌고요. 연구소 소장님이 결정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연구소 소장님이 이후 우리 당 진로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제 조사 작업도 하시고 그러실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거 소장님 인사 겸 그다음에 사업에 관련해서 잠깐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예,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연 연구소장님입니다. 우리 연구소. 얼마 전에 진보정의연구소 수장 맡게 된 조현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연구소 마침 오늘 점심 때 저희 식구들하고 상견례자를 처음 가졌습니다. 연구소가 본격적인 활동하는 건 1월 21일 당사 이전과 함께 본격적인 활동을 할 거고요. 저희가 연구소 이제 활동에 대해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기저를 가지고 활동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견을 좀 교류를 했습니다. 대단히 지금 다 여기 계신 분들이 이러저런 얘기 나오시지만 저희 연구소도 마찬가지로 실사구시에 입각을 해가지고 교육과 홍보 그리고 콘텐츠 개발을 통해서 비전을 만들어서 제시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소통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연구소의 여러 가지 주변의 관계 속에서 참여형 네트워크를 만드는 걸로 활동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당면한 활동 목표는 어떻게든 간에 저희 당원분들, 지지자, 그리고 잠재적 지지층, 더 나아가서 국민들이 저희 당을 소재로 해서 좋은 이야기, 소재를 제공하는 것을 당면 활동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며칠 전에 집담회를 저희가 개최를 했고요. 여기 지금 띄어져 있는 것처럼 당 주요 간부 의식조사 1차를 다음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해당이 되실 건데요. 263명 정도로 조직실하고 숫자를 세보니까요. 당 대표, 최고위원, 국회의원, 그리고 기초광역에 계시는 단체장, 지방의원분들, 그리고 중앙당 당직자분들하고 의원실에 있는 보좌진, 그리고 전국 광역시도당의 위원장, 사무처장, 그리고 지역위원회 위원장님들 등 하니까 263분. 저는 대체로 설문 수거율을 한 85%에서 최소한 90% 정도는 되지 않겠나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의 노회찬 대표께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나는 누구인지, 우리는 누구인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로 갈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총 기본 문항이 23개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대체로 그런 부분에서 저희 당의 정체성 그리고 현 실태
그리고 좀 더 나은 정당으로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협조 부탁드리고요. 여기 예쁘게 저희 연구소는 아직까지 저런 디자인 기능이 없는데 당 그 홍보실 쪽에 계신 분이 협조를 해주셨고요. 그 설문조사 들어가는 게 다음 주 월요일 1월 21일입니까? 맞나요? 아니죠? 14일부터 17일까지 14일 오전 10시에 일괄 발송을 해가지고 17일 오후 5시까지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분석하는데 수거해서 분석하는데 4, 5일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서 수요일 사이에 분석 결과가 나오고요. 그 결과 분석된 걸 가지고 저희가 보고서로 작성을 해서 최고위원회하고 검토를 거쳐서 전국위원회에 제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설문 문항 설계는 일단 연구소가 초안을 작성했고 그 사무총국의 관련 부서들 그리고 정책위원회랑 같이 검토를 한 다음에 외부 전문가 세 분한테 이쪽에 계속 해오신 학계에 계신 세 분한테 그 자문을 구해서 최종적으로 연구소에서 점검을 받았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좀 양해를 좀 구하고요. 앞으로도 성과가 있다라면은 주요 당 간부뿐만이 아니라 광역시도당별로 할 수도 있고 전체 당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대단히 힘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도 15년 당원 활동하다가 한 8개월, 9개월 쉬었다가 새롭게 다시 시작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연구소장을 맡게 됐습니다. 함께 한다라면은 대단히 힘들지만은 같이 헤쳐나갈 수 있으리라고 보고요. 당이 표방하고 있는 대중적 진보 정당의 작은 디딤돌이 되도록 그리고 당을 당답게 만드는데 저희 연구소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새누리당 정권연장과 당이 나아갈 길에 대해서 방향을 잡는 의미에서 간단하게 우리 사무총장님이 발제를 사실은 중간 발제가 돼버렸는데요. 하고 약 1시간 정도 우리가 토론하고 7시까지 토론하고 마무리까지 하겠습니다. 예, 배부해드린 자료집 51쪽부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모레 최고위원회에서 일정이 결정이 되겠습니다만은 1월 말 전후에 전국위원회가 예정되어 있고요. 아마 그때까지는 오늘 토론회를 시작으로 해서 당의 어떤 진로에 관한 많은 의견들을 모으고 1월 말 전후에 전국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업 계획의 형식으로 상당 부분 반영이 되고 또 이제 저희가 얘기했던 2단계 창당 문제는 정세와도 굉장히 긴밀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사실 1월 달에 토론으로 완전히 완결로 간다 이런 개념보다도 상당히 큰 틀은 잡아놓되 또 여러 가지 정세 변화에 맞추어서 또 우리 당내 의견을 모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제가 발췌해 드리는 내용은 지난주 일주일 동안 최고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논의된 내용이고요. 아직 이게 확정적인 내용은 아니고 토론을 위해서 토론의 시작으로서의 어떤 제시를 한번 해보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51쪽에 그 정치 정세의 전망입니다. 그래서 2013년도 상반기의 주요한 키워드는 현재 박근혜 당선자의 소위 국민 대통합, 과연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어떤 성과 있게 추진이 될 건지의 여부가 또 하나가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역시 안철수 신당, 역시 이게 또 중요한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진보 정치의 입장에서는 결국에 혁신의 문제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경남도지사 선거 평가에 갔었는데 경남도지사 선거운동을 하면서 사실 통합진보당과의 연대 문제가 굉장히 크게 불거졌었고요. 역시 선거가 끝나고 나니까 다음 지방선거 때문에 사실 통합 문제에 대한 얘기들이 선거평가에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참여해서 드린 말씀은 결국 또 여러 공학적 통합, 세력 통합 이렇게 만약에 논의가 모아지고 이게 이어져 나갈 경우에 통합진보당에서 겪었던 오류 역시 또 마찬가지로 재발할 수 있을 거다.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스스로의 존재에 대한 근본적 질문 앞에 설 것인가,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 하는 그런 혁신의 문제가 전제되지 않는 한 세력 간 통합 문제를 먼저 세우는 문제는 대단히 지엽적인 결론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진보 정치에 있어서 혁신이 없이는 회상이 불투명하다 이런 그
문제의식들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52쪽입니다. 정치적 조건과 현황인데요. 현재 2단계 창당을 저희가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1일 날 저희가 창당하면서 저희 창당은 과도 창당이라고 명시를 했고요. 대선 대응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2013년 이내에 추진한다. 그다음에 노동 진보 진영 혁신 진보 세력과 함께하는 명실상부한 진보 대표 정당으로 창당하는 방안으로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부터 출발해서 변화된 정세에 어떻게 이러한 취지를 부응할 것인가 하는 게 이제 저희들의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2단계 창당에 대한 구체적 상을 재정립하는 그 과제가 우리 앞에 이제 크게 있는 것 같고요. 대선에서 패배한 현실, 그리고 현재 노동 진영 내부에서 제2창당, 2단계 창당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2단계 창당의 구체적인 상이 과연 뭘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세력, 함께할 수 있는 세력에 대한 어떤 이런 문제보다도 결국에 어떻게 달라지고 실제 이 달라짐을 통해서 누가 참여할 수 있을지를 모색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향후에 이제 안철수 신당이 될지 안 될지는 뭐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여러 그 야권의 어떤 정계 개편 이런 문제가 현실화되었을 경우에 결국 진보 정의당의 독자적 정체성 내지는 독자적 존재 의의까지를 포함해서 실제로 우리 당에 어떤 대응을 할 것인지 하는 문제도 여전히 남아있는 중요한 숙제가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의 내용, 그 다음에 다른 정당과 구별되는 정책 비전과 미래 비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당이 어떠한 답을 내놓을 것인지 하는 것이 굉장히 중대한 과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54쪽입니다. 2013년 주요 정치 일정인데요. 아까 보고 드렸듯이 1월 말 전후에 제3차 전국위원회를 통해서 저희 당의 상반기 또는 그 이상의 기간에 여러 사업계획 또는 관련된 예산 계획이 아마 논의될 과정에 있고요. 4월 24일 재보궐선거가 또 당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험대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당헌 당규에는 6월까지 현재 그 과도 지도부의 임기가 규정되어 있습니다만은 역시 전국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런 시기를 열어두고 있습니다. 역시 이 부분은 이제 2단계 창당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인데 과연 전국위원회에서 그런 2기 당직 선출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도 중요한 결정사항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55쪽입니다. 사업 기조 및 방향인데요. 결국 혁신이 저희의 화두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6쪽에 보시면 사업 기조를 몇 가지 나눠서 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2단계 창당 및 진보 정의당의 역량 강화. 저희 최고위원회에서 논의한 내용의 공감대 중에 하나는 결국 역량 강화의 문제와 2단계 창당의 문제가 별개로 있거나 배치되는 이런 문제에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역량 강화는 역량 강화대로 또 2단계 창당 전략에 대한 문제는 2단계 창당 전략대로 역시 병행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문제의식이 대체적이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적어도 진보정의당의 역량을 강화하는 이제 기본적인 노력이 없이 2단계 창당이라는 것이 사실 가능하겠는가 하는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어떻게 혁신할 건지, 그 다음에 우리 혁신 방안에 대해서 우리 당 내외를 포함해서 논의의 장을 얼마나 확장해 나갈 건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과도 창당이라고 명시했기 때문에 정말 낮은 자세로 많은 분들과 논의를 열고 실제 함께 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갈 건지 하는 이런 문제들이 저희가 제2단계 창당 및 우리 당의 역량 강화를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자세 아닌가. 거기에 나오는 문제들이 이제 57쪽의 예시로 한번 저희가 제시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진보정치 혁신에 대한 경청 프로그램 많이 듣자. 그 다음에 제2창당 기획단 구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지 않은가. 그리고 적어도 현재 5개 시도당만 법적으로 창당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요 기본 시도당 또 지역위원회에 대한 어떤 창당 사업을 어느 속도로 어떤 시기까지 진행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 그리고 6월까지로 되어 있는 현재 과도 지도부의 임기
와 관련해서 제1차 전국 동시 당직 선거를 언제 치룰지 이런 문제들이 저희가 결정해야 될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58쪽입니다. 이번 대선 결과에서 일치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민생 중심, 생활 진보 정치가 현재 박근혜 정부에 있어서 우리 진보 정의당의 제일 정치 전략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문제의식입니다. 그리고 국민이 봤을 때는 무엇을 주장하는가가 아니고 그러한 주장을 얼마나 실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집행 능력,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살펴보고 있다라는 이런 판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진보 정치가 과연 어떠한 정책 의제, 어떠한 정치 의대,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국민들의 어떤 민생 중심의 어떤 정치, 생활 정치를 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 브랜드 개발도 굉장히 저희 앞에 놓여져 있는 중요한 과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8쪽 하단에 보면 역시 토론을 위해서 쭉 예시한 내용으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미 그 공약으로 얘기한 바가 있지만 대국민 약속 이행 점검위원회를 실제로 우리가 가동을 해서 박근혜 공약의 실행을 점검하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의 어떤 평가를 제출하는 문제,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노동자들의 연쇄적인 이런 자결 사태나 이런 취약해진 사회의 현실 앞에서 사회 통합 캠페인의 밑법, 이건 박근혜 당선자가 공약한 이런 내용들을 실제로 우리가 조사 연구해서 필요하다면 우선 급하게 사회 통합을 위한 긴급 입법까지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시행해야 되지 않나 하는 문제의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민생본부를 구성하는 문제, 진보정치 이게 정책 브랜드를 개발하는 문제, 그리고 1년 12달, 실제로 적어도 한 달에 한 가지 주제 이상은 한번 가지고 민생 캠페인을 해가는 이런 아이디어도 제출이 되고 있습니다. 59쪽입니다. 당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토론 교육의 상설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당의 목표를 제시했던 노동기반 대중정당, 시민참여 진보정당, 현대적 생활정당, 진보 대표정당 이런 문제를 제시를 했는데요. 실제로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우리의 앞으로의 어떤 비전, 우리의 지향 이런 문제에 대한 당원들 내부의 많은 토론과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원 교육과 시민 교육의 장을 적극적으로 열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59쪽 하단의 박스에 당노선 해설 및 교육 프로그램 구성, 원스톱 당원 교육, 희망 캠프, 일기 시민 정치학교 개최 이렇게 그런 예시들을 해놓고 있는데요. 참고로 지금 현재 연구소는 주로 시민 정치학교 개최를 굉장히 주요한 스스로의 과제로 설정을 하고 있고요. 당내에서도 조만간에 당원교육연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실제로 중앙당에서 그런 부분들을 실무적으로 지원하면서 뭔가 이런 프로그램을 가동해야 된다라는 이런 조직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0쪽에 2014년 지방선거 준비에 대한 조기 착수입니다. 60쪽에 제기되어 있는 내용은 현재까지 초안 수준에서 제출을 해놓고 있는 것. 첫 번째, 최대 출마 전략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선거에 임하자 이런 문제의식이 있고요. 출마자 조기 발굴과 출마자들의 실전 준비를 도운 당내 여러 가지 아카데미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하는 문제. 그리고 60쪽 하단 박스에 보면 2014 지방선거 기획단 구성, 현재 당내 비례국회의원들의 조기 지역구 선정의 필요성, 그다음에 당 소속 지방의원단 네트워크 구성, 지방선거 아카데미 개최, 그다음에 당내 미래 세대를 위한 멘토스쿨 등을 한번 예시를 한번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61쪽입니다. 이제 소통하는 정당, 참여하는 정당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현재 저희가 지금 창당을 급하게 하고 대선을 치르느라고 오늘 이제 같이 평가하고 과제에 대해 논의해 보시면 알겠지만 내용도 내용이지만 서로 얘기해 볼 기회가 이제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참여와 소통의 수준을 극대화하고 또 이거 당 내뿐만 아니라 당 외에도 이런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61쪽 하단에 보면 이제 온라인 스마트 정당, 현재 특히 홍보 문제에 대한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들이 제출되고 있는데요. 뭐 기관지라든지 아니면 웹진 또는 당내 방송국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되고 있는데 무엇을 중심으로 현실 여건에 맞게 선택과 집중을 할지 조금 더 논의를 하고 있고요. 참고로 그 뒤에 있는 그 보충 자료를 보시면 보충 자료 2에 저희 홍보 미디어실이 제출한 물론 나열식이긴 하지만 여러 아이디어들과 예산 계획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토론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최고위원회 의원총회 생중계 지금 현재 오늘 토론은 저희가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이후에 각종 회의에 대한 어떤 공개의 어떤 정도와 범위를 넓히는 문제라든가 인터넷 해설 프로그램, 그다음에 당 지도부와 함께하는 당원 동호회 활성화, 그다음에 의원단 및 전직 대표단의 의사결정 참여, 현재 당원 단계에 나와 있는 부분과 나와 있지 않은 부분까지를 포함해서 이런 조직적인 참여의 어떤 구조까지도 더 확장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문제의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발췌한 내용은 이제 저희가 이번 주 일주일 동안에 초안을 준비하고 거기에 대해서 최고위원들이 계속 토론해 나가면서 토론의 시작으로서 원래 이 내용에 대한 제출 없이 오늘 얘기를 듣자 하는 문제의식도 있었으나 적어도 이런 내용들도 현재까지 토론된 내용인 만큼 또 역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또 공감되면 공감되는 대로 제출을 하는 게 좋겠다는 문제의식에서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질문하실 게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이게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당면에서 해야 할 일과 또 뭐 2단계 창당하면서의 또 우리 당의 상, 내용, 지향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오늘 결정하는 날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결정하는 날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롭게 의견을 또 개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후에 이게 한번 모아지면 또 다시 지역으로 내려가고 토론하고 또 걸러가는 과정을 겪어서 우리가 바라는 정당의 면모를 갖는 그런 정당 건설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사업의 내용도 채울 거고요. 약 한 50분 조금 안 남았는데 활발한 토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김명기입니다. 저희가 추구하는 바가 대중적 진보 정당을 추구하고 있는데 그게 혹시 안 되는 걸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거 아닌가? 지금 대중적이라는 말을 빼면 현재 저희는 진보 정당 맞습니다. 근데 지금 진보를 빨갱이로 생각하는 대다수의 시민들이 생겼고, 그래서 진보란 말을 빼면 대중적 정당으로 가는데 좀 더 쉽지 않겠냐, 확률적으로 높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 전에 당 게시판에 지금 국민들의 눈높이에 있는 표창원 전 교수에 대해서 영입을 제안하자고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정의당에서 해야 할 일을 그분이 전라도에 가셔서 힐링 허그를 하고 오셨어요. 그분이 보수 성향이라고 하고 여러 번의 대선 투표를 보니까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그렇게 선택을 하셨던 분입니다. 제안을 하셔도 안 들어올 가능성이 높죠. 허나 당 지도부의 유력한 인사들이 함께 해달라고 제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분이 안 들어오시고 그분이 지금의 정치에 관심이 없어도 추후에 당을 선택할 때 저희 당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몇몇 댓글 다신 분 중에 그분은 보수다, 어떻게 우리 당하고 맞겠냐, 그럼 어떻게 대중적 진보 정당 할 겁니까 도대체?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당 안에서 대외협력국장 팀을 구성을 해서 사회적 이슈, 시민들의 눈높이에 있는 분들을 계속 초대하고 서교 지금 의원님처럼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길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런 제안을 좀 드려봅니다. 그리고 우리 지도부의 그 전투력 부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번에 심상정 대선 후보가 등록은 하였고 후보 등록 전에 사퇴를 했죠. 저는 그 많은 당원들하고 얘기했을 때 아까 어느 도당 위원장 말씀처럼 대부분이 출마를 하고 1차 토론, 2차 토론하고 거기서 사퇴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대부분의 다수였죠. 혹시 우리 지도부가 조중동 프레임에 너무 갇혀서 먹고 튀냐 그런 걱정에 너무 갇혀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셔서 혹시 앞으로 생기지 않을 일을 걱정하신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23만 명이 지금 수개표에 대해서 청원을 했죠. 그 아고라의 서명, 무서워서 서명 안 하는 분까지 치면 100만 명 가까이가 아마도 수개표에 대해서 아주 큰 의문을 갖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철저하게 우리 정의당은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어요. 불과 얼마 전에 이제 민주당 의원 2명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 취해보겠다고 얘기를 하셨고 또 이정희까지 낮춰서 지금 그게 문제가 되니 재검토를 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당은 왜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씀들이 없고 아무런 대책이 없고 아무런 의논들이 없는지 좀 사실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 말씀드리면 우리 지도부가 조금 더 옛날에 진보정치 10년, 20년 하시면서 투쟁했듯이 혹시 좀 감옥 갈 생각도 해가면서 조금 더 강력하게 옛날처럼 투쟁하면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좀 생각을 가져보고요. 단일 지도 체제로 앞으로 좀 가고 또 그 힘에 강력한 힘과 권한을 줘서 책임도 지게끔 만들어서 당이 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체제로 가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민주의를 지향하고 당명의 변화와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정당이 되길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많이 생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쪽에 먼저. 반갑습니다. 부산에서 올라온 유홍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이야기는 많이 나왔으니까 정책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가지고만 짧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문재인 후보를 위해서 열심히 뛸 때 반값 등록금에 대해 가지고 정책이 나왔을 때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사립 국공립 때는 1년 안에 반값으로 하고 사립 때는 2년 안에 반값으로 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셨는데 그때 문득 드는 생각이 그런 거였습니다. 그럼 사립대 애들은 또 차별받는가? 비단 저만의 생각은 아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 좀 디테일한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자영업자에 대한 700만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이 정말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와닿는 정책 같은 거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같은 거를 국가에서 1% 정도를 부담하겠다. 왜? 그 합리적인 이유도 사실 타당합니다. 이 조세의 공정성과 그만큼 투명해졌기 때문에 조세 확보가 그만큼 잘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국가도 당연히 수익자로서 그 부담을 해야 된다. 그런 정책들이 좀 나왔으면 좋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정책을 우리 당에서 좀 이제 앞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민생 중에 한 가지가 보육센터 부분이었습니다. 보육 부분에서 365일 24시간 잠들지 않는 그런 보육센터를 구별로 하나씩 만들겠다. 이런 민생 공약이 나왔으면 고부간의 갈등도 해소되고 정말 주부들에게 가슴에 와닿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제민주화 쪽으로 말씀을 드리면 진보는 꼭 반대 세력이어야만 하는가에 대한 좀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봤습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만 계속 이야기를 주장하고 이야기를 하고 한다 해서 그것이 과연 설득력이 있을까? 그거보다는 차라리 대기업도 적합업종을 지정을 해줘가지고 예를 들면 뭐 신약개발이나 우주개발이나 또는 뭐 대북 사업 진출이라든지 대북 사업 자원 개발 사업 진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우리 당에서 제안을 하셔가지고 법안으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대중들이 생각할 때 꼭 자기들 밥그릇만 챙기는 게 아니구나. 국가의 미래를 정말 생각하는구나라는 평을 좀 얻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한번 제안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노동권 강화 부분에서 아쉬운 점이 많았어요. 특별하게 노동자를 위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게 와닿지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정리해고를 했을 경우에는 3년 동안 주주 배당을 금지한다든가 그거를 어겼을 때는 상장회사일 경우에는 상장을 폐지하는 정도로 좀 엄벌에 처했으면 좋겠다는 뭐 그런 정책도 좀 우리 당에서 앞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개성공단에 입주되어 있는 사장님이 그 인터뷰를 하는 거를 TV에서 봤습니다. 금리도 14.5%고요. 대출을 받아가지고 어렵게 지금 사업도 못하고 있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 중에
사람은 잠들어도 이자는 잠들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가슴에 와닿았었습니다. 그것도 금리를 14.5%나 부담하면서 이런 것들을 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바로잡겠다는 그런 좀 감성적인 방향과 좀 더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좀 제시를 했다면 대선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겠나. 예,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당에서 나중에 2017년도에 대통령 선거에 누가 나가시면 이런 정책과 또 다른 또 좋은 정책들을 많이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안양에서 온 남승호입니다. 뭐 거창한 얘기는 아니고 그 소박한 제안을 한 가지쯤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우리가 이제는 온라인 스마트 정당을 지향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과거 이제는 제가 소속돼 있던 국민참여당 거기에서는 지역위원회 차원까지 이제는 홈페이지가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지역이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당원들하고 의사소통을 하거나 여러 가지 자료를 공유하거나 뭐 이럴 때 이제는 굉장히 좀 도움이 됐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시도당 차원까지밖에는 이제는 홈페이지가 마련이 안 돼 있어서 지역의 어떤 행사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데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위원회까지 만드는 데 있어서 무슨 문제가 있는 건지, 과거 통합진보당에서도 이제는 시도당까지만 만들고 그 밑으로는 지금 안 만들고 있었는데, 그게 많이 뭐 기술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는 건지 어떤 특별한 다른 사유가 있는 건지 뭐 이런 거를 좀 사무총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쓰고 있는 홈페이지 말고 저희 이제 본 홈페이지 하나 따로 준비를 몇 달 동안 해오고 있고요. 원래 1월 1일 날 그 홈페이지를 새로 바꾸려고 했는데, 홈페이지 내에 이제 당원 정보와 연동하는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그 당비 납부 시스템을 자동화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등등의 것들이 아직 충분히 준비가 안 돼서 약간 늦춰지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지역위까지 홈페이지 여는데 큰 문제 없습니다. 조금만 좀 기다려 주시면 그게 준비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뒤에. 예, 저는 도봉에서 온 윤오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대선 그 패배 이후에 가장 이렇게 헤매는 이유 중 하나가 당 물론 그 중앙 지도부 쪽에서의 그 대선 후보에 대한 명확한 정책성 확립과 전략에 대한 부재도 있겠지만, 우리 당원들 자체도 어떤 명확한 자기 정체성을 갖지 못한 당원으로서의 그것도 하나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 통합진보당으로 합당될 때 국민참여당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입당한 당원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참여당 쪽의 계열 쪽에서 활동을 많이 했었는데, 어떤 의미냐면은 저희가 후보를 냈습니다만은 사실 이전에 이미 많은 그 사람들 당원 의식 머릿속에서는 어차피 사퇴할 후보다라고 전제돼 있었고, 또한 많은 당원들도 그 후보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우리가 그 안철수 현상이라는 한 축과 그다음에 문재인 후보라는 민주당 쪽의 하나의 그 선거 운동을 해야 된다는 뭔가 머리가 따로 가는 그런 이원 체제에 있었기 때문에 실제 당 지도부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그것을 집행할 만한 지역에서 차원에서의 그 세포들이 과연 얼마큼 활동할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자성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 입당 후에 그 당, 저도 입당이 딱 1년 이제 넘었습니다만은 당 여러 가지 조직이나 이런 활동에 제가 지역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가보면은 이게 과연 그 새로운 정당으로서의 어떤 그런 자기 잘 갖는 것인지 아니면은 어떤 그냥 단순한 집합체인지라는 그런 구분이 굉장히 모호한 게 많았습니다. 이게 시민단체인지 아니면은 정당인지 그 부분에서 굉장히 제가 의문점이 많았었고요. 물론 나중에는 많은 자리를 잡아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 저는 안철수 후보에 대한 부분도 사실 저도 아까 어떤 경북도당 분이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 양반이 과연 그 정치 혁신을 얘기하는데 과연 뭘 얘기했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희 진보 진영에서도 보면은 안철수에 대한 그 지지 부분들이 많이 존재했었는데, 그리고 그것은 하나의 그 민주당을 깰 수 있다는 그런 구도에서는 나름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과연 2월달에 뭐 또 안철수 이 양반이 온다는데
과연 이 양반이 와서 만드는 정당이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진보연합 그 국민정당이라 할 때 과연 이 국민정당은 또 어떤 성격이 될 것인가? 안철수를 지지했던 많은 그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진보 세력들 보면은 과연 이 사람들이 정치 혁신을 얘기하는 사람들이었는가? 라고 볼 때는 전혀 아니라는 판단이 듭니다. 결국은 우리 당 자체도 그 대선 전이나 대선 후나 이렇게 헤매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 스스로의 정체성이 없었다는 그런 판단입니다. 결국 우리는 안철수라는 하나의 숙주와 또 문재인 후보가 있는 민주당이라는 숙주에 대해서 기생하는 하나의 그런 바라보는 상대의 어떤 반사 정치를 한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명확한 그 대선 후보 전략이든 아니면 당 정체성을 확립하고 있었다면은 우리가 대선 패배 이후에도 우리의 어떤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갈 수 있었는데 실제 국민들 의식 속에는 통신당과는 다른 세력이다. 근데 얘네는 뭐지라는 의식 속에서 지역에서 지금 당원들을 얘기하면은 니네 어차피 안철수 보고 뭐 개편되면은 또 어디로 옮겨갈 거 아니냐. 그런데 또 가입하면 뭐하니? 나중에 가입하면 될 거지라고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실제적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그 당원 가입을 그 운동에서도 좀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정비할 부분은 우리가 지금 어떤 2월에 어떻게 되고 정계 개편이 어떻게 될지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갖고 있는 명확한 정체성과 어떤 자기 그런 그 확립을 한다면은 이거는 그 사실 하루 이틀에 이루어질 건 아니라고 봅니다. 내년에 뭐 지방자치 선거가 있는데 지방자치 선거도 사실은 뛰어넘어서 4년, 5년 뒤에를 바라보고서 우리가 좀 하나하나 그런 토대를 쌓아가야 대중적인 신뢰가 쌓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대중들은 우리가 어떤 새로운 세력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얘들은 도대체 신뢰할 수 있는가, 과연 오래 갈 것인가라는 것에는 굉장히 의문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 내부적인 그 당원들 자체도 저도 지도부를 많이 비판했습니다만은 지도부도 사실은 그것을 당원들을 과연 신뢰할 수 있었을까라는 그런 그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대부분 선거운동 기간 때문에도 사실은 우리 후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문재인 후보 쪽에 선거운동 쪽에서 실제적으로 많이 가서 하는 부분도 존재했었고 그러니까 당 기간 조직은 사실은 뭐 내려와도 사실은 지침이 있어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철저히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좀 더 우리가 이런 시점에서 좀 더 대중적인성을 얘기하면서 좀 더 뭐 중도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얘기하는데 저는 그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위험하다고 봅니다. 중도 쪽은 무당파 중도층은 이미 많이 있어요. 그 안철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데 우리가 또 그렇게 간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은 어차피 중도 세력의 역사를 끌고 가는 역사는 없습니다. 그들은 어쨌까지나 흡수되고 경우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냉정하게 좀 더 그 왼쪽을 좀 더 담보를 해주지 않는가라고 합니다. 지금 통합진보당과 진보신당의 그 당직 선거가 있습니다. 통합진보당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은 당원의 그 수가 굉장히 줄고 있습니다. 실제 당원은 가입돼 있지만 당비를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진성당원의 그런 것이 골관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면은 그 진성당원의 요건들을 굉장히 그 완화시키는 그런 지금 그 당규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 당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 좋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음에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못 끌고 가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가 그 자기 정체성과 자기 논리를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반사 정치, 기생 정치를 했기 때문이 아닌가. 그리고 이후에 그 정계 개편에서도 우리가 실제 자리를 잡지 않으면은 어떤 미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저는 그 내년도에 그 지방자치 선거도 이제는 뭐 민주당에서도 야권 단일화를 명분도 없고 깨지는 민주당을 깨트린 것은 모든 전체가 그 아까 보니까는 약간 그 보고서 나왔습니다만은 전 후보를 동원해서 1년 반 동안에 사업을 통해서 전 후보를 내서 민주당을 깨고 그리고 뭐 그 안철수가 나오든 말든 그거는 그들 문제인 것이고 우리가 제대로 자리를 잡는다면은 민주당에 실망하고 진보 쪽에 나름대로 그 의지를 갖고 있던 그 많은 그 국민들을 끌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그 부정선거 의혹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 인터넷에 떠드는 그 트위터라든가 저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그 투개표 참관을 다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실제적인 투개표 그런 그 시스템은 신속 정확 신뢰 부분에서는 거의 선역 수준입니다. 그리고 의의를 제기했던 많은 그 논점들은 제가
8% 정도는 제가 잘 반박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수치화를 내고 그래프를 그리는데 그거는 부정을 전제를 하고 만들어낸 그 수치이지 절대 그것이 어떤 증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빠진 그 찬간인이 빠진 모든 투표 개표장소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됐다면 이미 민주당에서 난리쳤을 겁니다. 민주당은 결국 이런 부정선거 의혹들은 자신들의 돌아오는 그런 돌팔매를 피하기 위해서 그냥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이 공식적인 어떤 당 차원에서 정부에다가 그 전체 선거관리위원 쪽에 그런 권한하는 것은 안 했으면 합니다. 이정희 후보가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개인으로서 한 얘기입니다. 이정희 후보는 통합진보당에서는 지금 현재 대중적인 신뢰를 잃고 가고 있습니다. 단 진보운동에 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좀 더 그런 가까인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그런 것을 하는 것뿐이지 실제 거기에 인터넷에 나와 있는 많은 그 부정의혹 제기자들 보면은 실체가 없습니다. 정확한 근거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100만 표라는 수치가 그렇게 정말 그 CIA들이 와서 그 우리 중앙선거 그 방송국과 모든 것을 다 장악하지 않는 이상 절대 불가능한 수치입니다. 그 수치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그 부정에 대한 의혹이 있다면은 제가 99% 다 반박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저 군포에서 온 김기세라고 합니다. 그 인터넷으로 방송을 보다가 좀 답답해서 왔는데요. 그 노동자를 지지하는 정당인 민주노동당이 10년 동안을 노동자, 서민, 농민을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노동자, 농민, 서민이 그들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노인, 어른들을 가장 챙겨주려고 하는 그 진보 정당이라고 하는 정당을 그들이 지지를 하지 않습니다. 뭐 4대강 사업이라든지 각종 무슨 정보 사찰, 민간인 사찰 이런 어떤 악행을 저질렀던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심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48%에 불과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를 하시고 난 다음에 500만 명이 그 헌화에 참여를 했고 많이 또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그래도 훌륭한 대통령이라고 1순위까지도 나왔지만 사실은 친노의 폐해라든지 각종 사실 그 민주당 내에서도 그렇고 진보 쪽에도 그렇고 각종의 이유로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과 뭔 차이가 있느냐 이런 어떤 논리로 사실은 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섬이 돼버리는 이런 개념으로 흘러가고 있죠. 저는 결론을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우리나라의 이번 대통령 선거는 사실은 기울어진 축구장에서 축구를 한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들이 모든 어떤 사리 분별을 할 때 언론이라는 창문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데 과연 진보를 제대로 알려주고 보수의 그 잘못을 제대로 짚어주는 언론이 있었는가? KBS, MBC, YTN 어떤 것을 다 욕을 먹어도 결코 이명박 정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종편 채널까지 만들었죠. 결국은 저는 그 지난 5년 아무리 이명박 정부가 잘못을 하고 박근혜 당선자의 그 소통, 불소통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국민들은요 그냥 가랑비에 옷 젖듯이 아무런 논리도 없이 자연스럽게 정권 교체의 필요성, 문재인 또는 이명박 진보가 정권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논리가 먹혀들지 않았습니다. 구조적으로. 저는 지금까지도 이렇게 보면 모든 우리나라 사회학의 가장 기본적인 갈등의 근원은 사실은 이 조중동류의 그 언론 환경이 있다라고 봅니다. 빨간 색깔이 안경을 쓰게 되면 세상은 다 빨개 보이고 까만색 선글라스를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은 다 검해 보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조중동류의 일방적인 그 편파적인 보수 색깔 언론으로 모든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거지요.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진보를 외쳐봤자 그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 솔직히 이런 절망감이 너무 뼛속에 깊게 파고듭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지금 대통령 선거에서 저는 졌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강탈당했다라는 그런 느낌이 상당히 강한데
이 구조적인 언론 환경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저희가 진보라는 이 야권이 정권을 잡아올 수 있을까요? 라는 이 절망감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인터넷이나 언론 쪽에서 뭐 국민 TV 방송, 뭐 진보 언론 방송 뭐 이런 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사실 저희 진보 정의당이 여러 가지를 이런 활동을 하고 있지만 제가 아까 오다가 스마트폰으로 유스트림을 봤습니다만 57명이 시청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홈페이지에서 몇 명이 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에는 홍보, PR 마케팅 이런 어떤 부분들이 제대로 국민들에게 알려줘야지만이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진심을 국민들이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구조적인 시스템, 그거를 갖춰놓지 않고선 저는 솔직히 패배감만이 들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래서 저는 사실 저희 진보 정의당이 새로운 대한 진보 언론을 만들기 위한 그런 어떤 부분들을 시민단체하고 좀 앞장서서 그런 부분을 좀 문제 제기하고 뭐 나름대로 그 전담자를 뭐 지정을 한다든지 해서 국민들의 그 욕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법으로 할 수 있으면 법으로 하고 뭐 어떤 그 네티즌들의 스스로 자발적인 성금을 모아서 하면 하고 그런 어떤 부분들, 국회의원 7석 정도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 뭐 120 몇 석이 있는데 사실 그런 쪽으로 해서 일단 언론이 언론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각종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들, 그런 부분들을 좀 저는 구조적으로 저희 진보 정의당이 사실은 먼저 깃발을 먼저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지난번에 그 롬니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사실은 박빙의 위치에서 뭐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는 오바마가 이겼죠. 근데 어느 기사를 보니까요, 오바마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롬니나 또는 오바마에게 치우치지 않는 언론 환경이 있었다라는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결국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깨어있는 시민, 김대중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행동하는 양심, 깨어 있어야지 행동을 하고요. 행동을 해야지 바뀝니다. 국민들이 깨어 있지 않으면 이 구조적인 거를 깨쳐나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좀 거시적으로 그런 어떤 부분들을 사실 정치권에서 좀 제대로 짚어주시고 그런 어떤 환경들을 좀 변화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영혼학으로 지역 갈등에 의해서 뭐 진보라는 어떤 부분이 아니라 그런 어떤 구조적인 문제도 해결이 되고 역사에 대한 지금까지 왜곡된 이런 어떤 부분들도 해결될 거고 정치에 욕만 하면서 참여하지도 않던 무관심층에 있었던 사람들도 깨어있으면 참여를 하게 될 것이고요. 깨어있으면 저희 진보 정의당, 진보 정당을 지지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예. 예, 광주에서 온 장화동이라고 합니다. 2단계 창당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창당하면서 과도정당이라고 하는 것을 같이 확인하고 오늘도 몇 차례 같이 얘기가 됐습니다만은 올 6월 이내에 2단계 창당하자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와서 다시 들은 내용은 2단계 창당과 관련한 우리의 구상이 애초의 구상만큼 그렇게 좀 성과적으로 진행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하는 얘기를 보고를 듣고 사실 저희들 현장에서 뭐 날마다 그런 분위기를 확인하고도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는 거고요. 그런데 여전히 저희들은 6월까지라고 하는 이런 시한을 저희들이 약속해 놓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어떤 조치를 하는 데서 적극적인 논의를 아직도 시작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과도 정당이기 때문에 저희 당원들의 심정이 이 과도적인 당원 같은 그런 그 심정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기에 계시는 여러 그 간부 당원 여러분들도 그로부터 크게 자유롭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과도적 상황을 하루빨리 극복해야 된다. 가능한 한 최대한 시기를 당겨서 6월이 아니라 3월, 4월 달에 2단계 창당하자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정확한 비전을 제기해서
저희들 스스로가 이후에 우리 당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불확실하게 생각하는 이런 불안감을 우리들 스스로가 해소하지 않으면 시간이 더 간다고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바라는 데 대한 창당이 제대로 되지는 않을 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조금은 더 있으면 2단계 창당이 원래 저희 구상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눈꼽만큼 있으면 그 구체적인 계획을 하루빨리 좀 제기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과도 당원 같은 이런 심정을 우리를 스스로 극복해내기 위해서는 최대한 이 기간을 좀 당길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아까 평가에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는 안철수 현상과 관련해서 또는 우리 본격적 2단계 창당과 관련해 저희들이 좀 참고해야 될 내용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철수 현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 중에 하나가 어쨌든 우리 정치사적으로 보면 당연히 불행하게도 정당 정치를 철저하게 국민들로부터 우리 정당 질서를 정당 정치를 불신하고 있는 것이 안철수 현상의 하나의 중요한 내용으로 말씀들 하시고요. 저도 그 대목은 무시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2단계 창당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안철수 현상으로부터 배워서 우리가 착목해야 할 점은 저는 그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현상이 국민들로부터 표현됐던 것은 저는요, 정치 불신이나 정당 정치에 대한 불신이라고 하는 대목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올해 대선이 아니라 작년 총선에서 그런 국민들의 의사표현이 저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평가에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누가 봐도 질 수 없는 야당이 이 5년 동안의 실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이 과반을 넘게 국민들이 몰아준 것은 한나라당 현직 대통령의 실정이 한나라당이라고 하는 정당의 심판으로 국민들이 평가할 거라고 하는 우리의 기대가 어긋나서 당이 아니라 우리 동네 일꾼, 저는 인물 중심에 평가하는 결과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선에서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아니라 두 후보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한 거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두 사람이 48대 48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진보 진영이 거기에 결정차를 날려서 최소한 2% 3%는 진보 진영의 이 진보 진영으로부터 받은 이 열패감, 또 이 실망감이 이 대중들의 이 자해의 결과로 저는 정권을 저희 넘겼다고 생각합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민들이 안철수 현상으로 표현했던 이 정당 정치에 대한 불신을 우리가 우리 당을 새롭게 다시 재건해 가려고 하는 이 마당에 받아들여야 할 내용이 뭔지를 그 대목을 좀 분석하고 우리가 좀 거기에 착목한 창당을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 작년 1년 동안 국민들로부터 저희들이 받들어야 될 교훈은 그 대목이라 생각합니다. 나머지 정책, 당 운영 시스템 이런 문제는 어쩌면은 국민들이 지금 정치권에 정당에 요구하고 있는 것에 비하자면 사실은 사소한 문제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 대목과 관련한 뭐 연구든 토론이든 이런 것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 지금 이제 좀 더 말씀하실 분들 손 한번 들어보시죠. 한 분, 또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이죠. 그러면 한 분에 3분 정도씩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충 다 이제 이해하시니까 요점만 간단하게 네 분만 말씀을 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이쪽에 계신 분부터 3분 이내로 마이크 전해주시죠. 예, 충북의 배병주입니다.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적어놨는데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저는 진보 정의당이 사회 여러 문제의 의제에 대해서 입장을 갖는 정당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대선에서 보수와 진보라고 했을 때 이득을 본 건 새누리당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우리 쪽을
이쪽 야당을 진보라고 부르면서 그들은 반민주 세력임에도 불구하고 보수라는 타이틀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복지 문제에서 뭐 선택적 복지, 보편적 복지 하면서 사안에 대한 문제로 넘어가고 그러면서 이제 의제 전체가 사회 여러 의제들이 그 어떤 실천 방안 또는 그 강령의 뭐 어떤 그 공약의 그런 뭐 누가 실천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로 넘어갔다고 생각하고요. 안철수 현상은 그분이 갖고 있던 어떤 신뢰, 믿음, 살아온 인생에 대한 어떤 경험치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국민들이 인정해 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당은 그 한 사람보다도 그런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 각 그 국민들이 의제가 있을 때는 정당을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조직하고 그들 스스로 문제 제기를 하면서 그들 스스로 책임지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부정선거 의혹도 그렇고요. 국가정보원이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반체제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입장을 갖고 그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부정선거 의혹을 밝혀달라는 게 아니라 부정선거 의혹 자체가 여러 사람들한테 문제 제기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방송국을 못 믿고 국가 시스템 전체를 못 믿는 겁니다. 그걸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진보정의당이 그 과정 하나하나를 자세히 살펴보고 거기에 입장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러이러한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국민들이 신뢰하지 못하는 시스템일 수 있다. 개표 과정 중에서. 그러면 이거에 대한 대응은 이랬으면 좋겠다. 앞으로는 그 개표 과정이 좀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지금 뭐 여러 사회에서 우리 하다못해 자기가 직장에서 그 퇴직까지 보장된 사람도 민주주의 가치에 대해서만큼은 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48% 안에 몸을 담았고요. 그렇게 표를 던졌습니다. 꼭 뭐 진보, 뭐 노동 세력 뭐 이런 사람들만이 우리와 함께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런 그 가치, 정권 교체의 가치를 이미 우리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 그것을 실현하려고 했던 거죠. 그걸 좀 인정하고 우리는 앞으로 모든 문제가 있을 때 일반 시민이 나서기 전에 일반 시민이 나서면 그 이야기를 경청해서 거기에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잘못된 과정이면 나중에 사과를 해야죠. 그러더라도 우리는 입장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것을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그냥 넘어가게 되면 우리는 영원히 신뢰를 못 받습니다. 믿음을 주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예, 요점만 3분 이내로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전북에서 온 전국위원 윤주영입니다. 짧게 말씀드리면요. 저는 지난 한 2, 3개월 동안 우리 창당 이후 2, 3개월 동안 당내 활동을 하면서 가장 절실하게 느낀 게 우리 당이 대외적으로 존재감이 높지 않다. 이런 것보다도 사실은 가장 절실하다고 느낀 게 현재 우리 당내의 이념적 지향 혹은 노선에 대한 합의 수준이 매우 낮다. 우리 당내 구성원 사이에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고 그게 좀 많이 불편했어요. 근데 이제 현재로서 이제 어쩔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과도 정당 혹은 가설 정당이라고 규정하고 있듯이 현재 저는 냉정하게 말하면 우리 당의 현재 구성이 과거 통합진보당에서 그 패권주의 세력의 횡포를 피해서 탈출한 일종의 난민 캠프 같은 현재 그런 상태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보는데요. 그러나 이건 그 당내 구성원들의 어떤 이념적 그 지향에 대한 합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지금 이제 반드시 필요한 단계가 도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가 앞으로 하게 될 제2 창당이 이제 뭐 더 외연을 넓히거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내 구성원끼리의 통일성을 높이는 것 이거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보고요. 특히 그게 저는 왜 중요하다고 보냐면 적어도 진보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합의라도 좀 우리 당내에 존재해야
어디서 어디까지가 같은 당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연대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런 것들이 좀 잡혀야 제2창당을 해도 제대로 할 수 있다. 지금 우리가 이 진보정의당이라고 하는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당명도 아시겠지만 여러 당내 그 정치적 뭐 지향과 의견 그룹들의 어정쩡한 절충의 산물로 사실은 당명도 지었잖아요. 그래서 이 당명이 그래서 대내외적으로 별로 호감도가 높지 않고 이런 여러 가지 그 요구를 좀 충족하는 수준의 그런 당내에서 좀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한 당내 토론, 우리가 어떤 이념을 가지고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려고 하는가에 대한 그런 우리의 이념적 지향에 대한 토론을 좀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또 짧게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것은 향후 우리 당의 의지와 무관하게 도래하게 될 정치권 내 여러 가지 지각 변동과 외부 변인들 이런 것들 우리가 좀 일사불란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어떻게 예, 성남에서 온 김태형입니다. 제 생각에는 사실 우리가 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힘든 길을 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대선이 진 것도 사실은 기울어진 뭐 축구장 얘기도 했지만 사실 지기가 훨씬 쉬운 그런 환경에서 이제 우리가 게임을 하는 거였고 더더군다나 그리고 진보정의당 우리 이제 소수당 제3당이지만 소수당의 입장에서는 뭘 하려고 하더라도 사실 어려운 그 상황에 놓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들 들어보면 뭐 이걸 들어보면 이거 좋을 것 같기도 한데 이걸 하면 이게 이쪽이 빵꾸나고 이걸 하면 또 다른 쪽이 또 허술해지고 하는 이제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집중해야 될 것들은 여러 가지 진보적 의제와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그 선거제도 개편이라든가 이 게임의 규칙을 바꾸는 것 그런 것에서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들이 홍보할 때 여러 가지 진보적 의제와 함께 그 독일식 비례명부제나 또 결선투표제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그 국민적 의제로 올릴 수 있는지 그런 데에 대한 심각한 그 전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전략의 일환으로서 뭐 지방선거나 이제 뭐 이런 거 나오는데 사실 그 힘든 상황에서 각 지역에서 후보들을 발굴하고 하는 것들 자체가 굉장한 에너지 소모가 되고 또 그 잘 되면 좋은데 잘 되지 않는 경우에 그 소모적인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해 보면 아싸리 그냥 각 지지 받는 만큼 권력을 가진다 어떤 그런 모토를 가지고 우리는 혁신의 모습으로서 어떤 희생하는 모습으로서 어떤 후보를 내지 않고 비례대표에 집중한다든가 어떤 이런 그 획기적인 방안 이런 것도 검토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마지막 한 분 말씀해 주시죠. 저쪽 마지막. 반갑습니다. 충남에서 온 운영위원 김미경입니다. 그 앞에 윤지용 전북 운영위원님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어느 정도 좀 해주신 것 같아요. 이번 충남 같은 경우는 충남뿐만 아니라 충청권을 봤을 때 유난히 박근혜 당선자와 문재인 후보님께서 유난히 많이 방문했던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날까지도 문재인 후보님도 천안에 방문하셨고 그 전날 박근혜 후보도 후보 입장에서 참석을 하셨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 충청권에서 민주노총조차도 그 대선 후보에 대한 결정을 명확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대선에 대한 지침이라는 것은 좋은 영화 보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진보 진영에서 나왔던 후보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논리로 어느 누구의 손도 들어줄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천안을 예로 들면 민주당의 국회의원이 2명 있습니다. 천안 가부를 다 민주당이 국회의원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선을 지낸 양승주 의원 지역구에서 완전 참패를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양쪽이 민주당 국회의원이 2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한 지역구에서는 그나마 아주 미세하게 젊은 층이 조금 사시는 분은 이겼지만 다 참패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그 보령서천의 류근찬 전 선진당 의원님이
그 보령을 자기가 챙기겠다고 했어도 그 조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도 참패를 당했습니다. 그거는 많이 부족해서였다고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 내에서도 충청권에 조직이 없습니다. 시민 캠프를 운영을 하면서 민주당 내에서도 조직함에 있어서 오히려 저희 당에 의뢰를 많이 했던 부분이거든요. 지금 현재는 세종시와 충청권에 민주당과 새누리당이 집중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선거든지 간에 충청권의 민심을 좀 바로 읽어줬으면 좋겠다. 대전, 충북, 충남이 매번 정치하기 어려운 지역이라고 말씀들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민주당과 새누리당을 제외한 진보 진영에서는 잡지를 못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 이번 대선을 통해서 느낀 거는 우리가 충청권, 충남권에서는 제2정당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민사회단체가 어쩔 수 없이 민주당에 합류하는 부분도 있지만 진보에 갈망하는 게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아까 윤지용 운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진보에 우리 당에서 할 수 있는 진보의 한계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우리 당 사업기조 방향에 제시할 때 충청권에 대한 방향 제시도 어느 정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서울, 경기나 영호남 그쪽은 많은 분들이 활동하고 있지만 충청권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탁 한번 드리고 싶은 거는 제2창당이 된다고 하면 충청권에 대한 명확한 정책, 논의 그리고 끝없는 지속적 관심을 좀 하셔서 다음 지방선거 때는 충청권에서도 어느 정도 대안을 가지고 출마를 하시는 분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제 토론은 다 끝났고요. 사실 오늘 이제 많은 얘기들을 하셨습니다. 오늘 나온 얘기들을 우리가 좀 추릴 거예요. 중앙에서 좀 추려가지고 다시 그 부분에 몇 가지 쟁점으로 좀 나누어서 또 토론을 또 시작할 겁니다. 우리가 지금 굉장히 늦은 것 같은데 늦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너무 또 서둘러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작년에 이런 토론을 하자고 그러면 불가능했잖아요. 19일 날 이게 한 10일 동안 연말이고 그리고 또 새해 들어서 사실 지금 10일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다른 당에 비해서 우리가 지금 많은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빠르게 지금 토론하고 있고 이 토론 내용들이 내실 있게 다시 걸러지는 과정을 거칠 거라고 말씀을 분명하게 드릴 수 있고요. 그런 점에서 오늘 토론이 대단히 의미 있는 첫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토론장을 만들어 주셔서 참여해 주셔서 너무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노 대표님 말씀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안건화되어 가지고 치열하게 토론해서 하나하나 결판내는 회의도 아니고 또 이렇게 대표 선수들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난타하는 그 토론장도 아니고 해서 아마 좀 한편으로는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지만 좀 지루하기도 하셨을 텐데 이 신년 할애 겸해서 만났다고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고 제가 다른 당을 비교할 건 없지만 우리하고 함께 했던 어느 당은 보니까 이제 대선평가위원장 선정하는 단계인 것 같은데 우리는 그런 논의를 이제 매듭을 지어가면서 이제 진로를 갖다가 이제 모색하는 단계로 들어갔습니다. 과도적 상황을 빨리 끝내야 한다라는 어떤 그 주문이 귀에 많이 울립니다. 어쨌든 간에 현재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은 불확실성을 갖다가 조기에 어떤 방식으로든 제거하는 것이 당이 안정적으로 나아가는 또 모두가 바라는 어떤 길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간에 우리가 지금 속이 쓰라려서 그렇지 경험은 좋은 경험 참 많이 해왔습니다. 이제까지 우리 그런 어떤 과거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렇게 교훈 삼아 가지고 지금부터 시작되는 새 당 만들기의 이 과정이 보다 많은 우리 당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또
바깥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충분히 개방적이면서 또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이해하고 교감할 수 있는 그런 방향, 그런 또 수준으로 제2단계 창당 사업을 끌고 가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 지역에서도 우리 당원들을 만나거나 또 주변에 있는 다른 친지들을 만나더라도 의미 있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손에 쥔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만은 오늘 말씀하지 않으신 분들도 아마 여러 가지 이 자리에서 앉아서 많은 생각을 하셨을 걸로 보고 앞으로 이 진행되는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거듭 수고하셨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약속한 시간대로 7시 1분 지났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 대표단님하고 여기 지금까지 남아 계신 분이요 앞에 나오셔가지고 간단하게라도 의원님들하고 그 기념 촬영이라도 한번 했으면 좋겠거든요.